그래서 이제 최근에 작년하고 이제 올해 신기하게 이제 균형 문제가 지금 주된 문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경제론 파트가 총 5문제 나왔을 때 3문제가 균형의 문제였었고 올해도 5문제 나왔는데 균형 문제가 2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걸 중심으로 이제 출제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더 많이 좋아하는 거를 이제 탄력성이라는 주제를 더 많이 좋아했었는데 근래에는 균형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력성은 다음 순환 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 균형이 그 뭐냐라는 내용이고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 2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타이틀이 보신 것처럼 균형의 결정이 있고 균형의 이동이 있어요. 근데 이 결정된 다음에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시험 문제는 균형이 이동해서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시험 형식은 2가지예요. 계산으로 나오고 지문으로 나와요. 올해도 이제 계산 하나, 지문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다 쉽게 이제 푸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해를 중심으로 이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2페이지 먼저 균형의 이제 결정이 나와 있어요. 뭐 그런 거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지난주 내용하고 이제 이게 연결이 돼요.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수요 법칙에 의해서 가격만 변한다 가격에 대해서 공급자들은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공급자들은 사고 팔고자 하는 이해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그 합의가 일어나려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어떤 합의 의사결정 과정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은 물건을 싸게만 사려고 그러고 공급자들은 비싸게만 팔려고 그래요. 그럼 자기 기준을 굽히지 않으면 물건은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면 협상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본인이 처음에 제시한 가격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셔야 되고 공급자들은 처음 팔고자 하는 금액보다 싸게 팔고자 하는 의사 표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이런 과정에서 얘는 점점 줄이고 얘는 점점 높이면서 합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기능인데 그래서 2가지 소비자 시장과 생산자 시장이 합쳐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두 시장이 합쳐지면은 가격에 대해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 공급곡선이 이제 만나겠죠. 그럼 이제 종축은 그대로 가격인데 이제 횡축이 뭐냐라는 거야. 횡축이 이때는 거래량을 잡아요. 여기 수요만 그리면은 이제 여기 수요량이고요. 공급만 그리면은 요건 공급량이야. 근데 같이 그리면은 그 표현을 거래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합의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균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균형.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거래하려면은 수요자 공급자들이 합의하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먼저 거래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 합의해야 돼. 첫 번째 절차가 가격이 합의가 되면은 합의된 가격에 의해서 거래하고자 하는 수량을 합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된 이 가격, 균형 상태로 합의된 가격을 P0라 그러면은 요거를 균형 가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논하면은 이 균형이란 균형 상태에서는요, 여기 이제 이 일치가 되잖아요. 그럼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인 수요자 가격하고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공급자 가격 있죠. 2가지 가격이 어때요? 똑같아요. 2가지가 소비자 공급자 가격이 같은 지점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균형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합의되면은 거래하고자 하는 수량을 결정하는데 Q0라 봤을 때 이거를 균형 붙이고 횡축이 거래량이잖아요. 이거를 균형 거래량이라 그럽니다. 5글자인데 올해도 5글자로 나왔죠. 균형 거래량이라고. 그럼 5글자 쓰는 게 귀찮으면 그냥 균형량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균형 상태에서 거래량이 이루어지면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인 수요량과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공급량이 있죠. 얘네들이 일치합니다. 이 일치한다는 것이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죠. 그럼 도대체 이 균형이란 게 뭐냐? 책에도 있지만 보시기만 하세요. 균형이라는 것은 가격 이외에
예, 다른 요인이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우리 시험에 맞춰서 이제 간단하게 해석하면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해석을 하면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럼 결국 균형 상태에서는 뭐만 변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격만 변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구매하고자 하는 어떤 물건의 가격만 변한다고 가정하면은 저 균형 상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장 기능에 의해서요. 그런데 요거는 조건이 다른 요소가 영향 주지 않는 한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격 말고 다른 요소가 영향을 주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 균형은 변합니다. 균형이 이동,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 과정인데 균형이 변하면 두 개가 변해요. 균형 가격도 변하고요. 균형 거래량도 변하고 이 과정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왜 가격 말고 다른 가격만 변하면 왜 균형이 변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X제를 거래하고자 한다 가정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균형 상태 가격이잖아요. 균형보다 만약에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다라고 가정해 보시 바랍니다.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라는 것은 공급자가 욕심을 부린 거야. 지나치게 물건을 비싸게 팔고자 하는 거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그렇죠. 증가죠.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이라 그랬죠. 너무 오래전에 해가지고 괜찮아요. 공부는 어차피 좀 시원할 때부터 공부하시는 겁니다. 언제 시원해질까요? 내년도 가을이 되면 시원해져요.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컨디션만 유지하세요. 여기 있던 이제 공급량이 여기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가격이 비싸지면은 소비자들은 수요량을 늘려요, 줄여요? 수요 법칙에 의해서 수요량을 줄일 거 아니야. 비싸니까 덜 살 거 아니에요. 균형 가격 상태에서는 수요량이 요만큼이었는데 비싸졌네. 수요량을 여기까지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공급자들이 균형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판매하고자 하겠죠. 그러면은 균형보다 높은 가격 수준에서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더 많죠. 공급이 이만큼이고 수요가 이만큼.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은 초과 공급 상태라 그럽니다. 이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초과 공급 상태가 되면은 공급자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지. 왜냐? 공급자들은 본인들이 지나치게 욕심 부려서 공급량 이만큼 했죠. 소비자들은 이거밖에 안 사는 거야. 그럼 초과 공급량만큼이 재고로 남아요. 그 재고품이 남는다는 것은 기업들은 아주 심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먼저 재고품을 생산할 때 들어간 생산비가 회수가 안 돼요. 그럼 재고품을 관리해야 돼. 관리하는 비용이 추가로 많이 발생합니다. 기업 경영이 악화되겠죠. 그러면 초과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 야,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많이 부렸구나. 그래서 소비자를 만나서 죄송합니다라고 인사하고 가격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스스로 내려가면은 수요량이 회복이 되고 공급량 줄면서 초과 공급 상태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균형으로 돌아가는 시장의 힘이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초과 공급 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시장의 힘에 의해서 바로 균형 상태로 회귀하게 돼 있어요. 반대의 경우죠. 나중에 정책론에서 요거는 제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균형보다 만약에 낮은 가격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거야. 지나치게 물건을 싸게 원하는 거죠. 그럼 가격이 하락해요. 균형보다. 그럼 수요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수요량은 증가하죠. 수요 법칙에 의해서 수요량은 이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해요.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 공급량은 감소하죠.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량은 여기까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균형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수요량이 많아요, 공급량이 많아요? 수요량이 더 많죠.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는 이 상태를 우리가 초과
수요라 그럽니다. 나중에 여러분 정책론 공부하시다 보면은 요것이 자주 눈에 띄실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균형보다 낮은 가격 상태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걸 자꾸 초과 공급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시장이 수요가 더 많은 초과 수요 상태야. 그러면 소비자들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소비자들은 환장합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판매하는 식당 사장님은 된장찌개 한 그릇에 10,000원에 팔고 싶어. 근데 소비자들이 그 된장찌개를 100원에 원해. 지나치게 싸게 원하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된장찌개를 안 팔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버스비가 만약에 한 번 이용하는데 생산자들은 한 번 이용하는데 2,000원을 받고 싶어. 근데 소비자는 비싸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100원에 원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버스가 운행을 안 합니다. 공급자들은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이제 극대화시키면서 생산 설비를 가동해서 끊임없는 생산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나치게 물건이 싸게 형성이 되면은 그 물건을 안 팔아요. 그럼 초과 수요 상태가 됐다는 것은 물자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소비자들이 생활이 불편해져요. 물자가 충분히 안 되니까 휴지도 공급이 안 돼. 모든 교통수단도 운행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불편하니까 소비자들이 야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 부렸구나. 그래서 생산자를 만나야 돼. 만나서 우리 적정한 가격을 지불할 테니까 물자 좀 공급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역시 물자가 부족한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공급자에서 가격을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라는 협상 과정에서 다시 균형가로 회귀하게 돼 있어. 그럼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량이 회복이 되겠죠? 불필요한 수요가 줄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 균형으로 돌아갑니다. 보신 것처럼 가격 말고 다른 요소가 영향 주지 않고 오로지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 질서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이처럼 시장 기능에 의해서 일시적인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했고 초과 수요 상태 발생했다 하더라도 시장 기능에 의해서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이 힘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루어진 가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내기에는 너무 싱거운 거야. 균형 결정 자체가 낼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가로치고 그림 그려놓고 가로치고 기억, 가로치고 니은 여기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의 가장 기본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밑에 잠깐 예제가 있어요. 전부 다 실제 문제를 약간 베이스를 했는데 보기 1번처럼 예제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의 초과 공급이라 가정했어요. 가격을 올리는 요인을 작동해요?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작동해요? 떨어뜨리겠죠. 아까 그림을 연상하시면 돼. 시장이 초과 공급 상태구나. 물량이 지나치게 많구나. 그러니까 물자가 많으니까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리고 초과 수요 상태가 형성되면 가격을 올려요? 내려요? 올리겠지.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작동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죠. 요거는 암기가 아니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번에 이제 페이지는 이제 32페이지고 밑에 예제를 이제 보시면은 2번에 함수 조건이 있죠. 2번 하나만 볼게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데 거기 함수가 P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P는 가격이고요. 1200 마이너스 Q. 이거 수유량이야, QD는. 수유량. 그리고 공급 함수는 P는 300 플러스 EQS로 되어 있어요. QS는 이제 공급량이에요. 근데 질문을 뭘 물어봤다? 균형가를 물어봤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포인트는 무슨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균형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야. 그럼 균형 상태에서는 소비자, 공급자 가격도 똑같았었고 수요랑 공급량도 같았었죠. 우리 균형 상태에서. 그럼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학창 시절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그럼 요것이 소비자 가격이고 이게 공급자 가격, PPP 돼 있죠? 그럼 균형 상태 두 가지가 어떻다 그랬어? 같다 그랬지. 요거랑 요거 같으면 여기 짝대기 두 개가 뭐냐? 같다는 뜻이야. 같다. 신기하죠? 이렇게. 그럼 요거랑 요거 같으면은 요거랑 요거도 같겠지. 그럼 방정식이 1200 마이너스 Q는 300 플러스 EQ가 되겠죠.
그럼 이 Q가 같은 거 모아놔야 되잖아. Q가 넘어가지. 넘어가면 몇 Q가 돼요? 이거 아시네? 이거 아시는 분은 전 세계적으로 상위 3% 이내에 해당되는 실력자예요. 이게 짝대기 등호라 그러는데 요것이 넘어가면은 이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Q가 넘어가면 무슨 Q로 바뀌어요? 플러스 Q로 바뀌어요. 이게 오른쪽에 2Q가 있죠? 더하면은 3Q가 이렇게 되겠지. 그 요것도 이제 옮겨야 되잖아. 일로 옮겨야 되잖아. 그쵸? 옮기면 여기 플러스잖아.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바뀌죠? 그럼 1200에서 마이너스 300을 빼면 얼마야? 900이 되겠죠. 그럼 Q 값은 이제 이게 또 넘어가죠? 넘어가면 여기 사이 곱하기가 있는 거거든요. 넘어가면 곱하기가 뭘로 바뀌냐? 나누기로 바뀌어요.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 나누기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300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래요. 좀 한 6년 전인가 어떤 분이 나중에 고민하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왜 300이요? 그래요. 그래서 풀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넘어가면은 이게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로 바뀌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럽니다. 그분하고 한참을 내놨어요. 이렇게 한참.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이게 왜 넘어가면 왜 갑자기 왜 이게 1200, 900이 됐어요? 라는 식으로. 결국 그분은 그 이해 못 하시고 가셨어. 이렇게. 본인이 계산을 안 하신대. 이렇게 처음부터. 어쨌든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이거 자꾸 연습하시면 돼.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그럼 이제 지금 근데 질문은 뭘 질문했냐면 균형 가격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게 산정하는 Q는 균형 거래량이야. Q 값이 양이죠. 퀀티티라는 양이에요. 그러면은 300이라는 걸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같은 P 값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빼기보다는 더하기가 편하지 않으세요? 상관없어요? 야, 상관없다는 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들어봤어요. 대부분은 더하기가 편하다 그럽니다. 이게 300을 하면은 2 곱하기 300이니까 600이죠. 그럼 300이 이제 더해 주니까 얼마예요? P값은 9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밑에 900이야. 그래서 3번도 같은 식으로 언급하시면 돼요. 우리가 방정식 문제는 5단계가 있어. 5단계. 1단계는 우리가 안 했고 요것이 2단계인데 요거는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3단계가 나오는데 올해도 3단계가 나왔어요. 이 3단계는 요거 2단계 요거 있죠? 요거를 푸는 방법을 알아야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균형 결정 자체는 우리가 시험 문제 자체에서 거의 잘 안 나오고 이건 다음 단계 주로 나오는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균형 상태라고 했을 때 가격 말고 다른 요소가 영향 주지 않으면은 변하지 않는 상태라 그랬죠. 그럼 가격 말고 다른 요소가 영향을 주면은 어떻게 될까? 그럼 가격을 다른 요소가 영향 주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수요의 경우는 수요의 변화고 공급의 경우는 공급량이 변화야. 그럼 가격 위에 다른 요소가 영향을 주면은 수요량이 변화는 어떻게 변하냐?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해서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가격 말고 다른 게 충격을 주다 보면은 즉 수요 쪽에 공급 쪽에서 지금 공급선이 지금 이렇게 우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지금 이 모습이잖아요. 근데 가격에 다른 요소가 충격점,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으로 이동하면은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최초의 균형과 깨진 새로운 균형과의 관계를 통해서 변하는 것은 딱 두 가지가 변하겠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느 방향으로 변하는지를 논하는 게 균형의 이동이야. 마찬가지로 수요도 똑같아요. 지금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아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요소, 가격 말고 다른 요소, 뭐 지난주에 보셨던 소득이라든지 대체재, 보완재 등이 충격을 주다 보면은 곡선 자체가 얘가 우측,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곡선이 우측, 좌측으로 움직이다 보면 새로운 균형이 생기고 새로운 균형에 의해서 가격과 거래량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논하는 거야. 근데 요거를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연습하시려면은 32회 때 문제하고 올해 33회 때 기출 문제를 보시면 돼. 야, 올해 거 보면 깜짝 놀라세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 있죠? 32회 문제랑 33회 문제가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뭐만 다르냐? 답만 달라, 답만. 32회 때는 아마 2번이 정답이었는데 올해는 4번인가 3번인가 정답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지금부터 균형의 이동을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오른쪽에 이제 33페이지에 시장 균형의 변동 또는 이동이라 했는데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2번이 있어요. 양가로 1번은 수요와 공급 중 한쪽만 변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양가로 2번은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야. 어느 게 더 중요할까? 그렇죠. 한쪽만 변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수요가 한쪽만 변하는 게 양가로 1번이 있죠. 이거를 이제 별표를 쳐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꼭 별표 쳐 주시고. 근데 이제 한쪽만 변하는 경우가 경우 수가 딱 4가지가 나와.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거를 수요와 공급의 4대 법칙이라 그럽니다. 이게 왜 4가지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우리 밑에 보면 양가로 1번에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있죠. 동시에 변하는 현상을 시장에서 관찰해 보면은 총 12가지 현상이 관찰이 돼요. 근데 동시에 변하는 경우도 한쪽만 변하는 경우에 조합이기 때문에 한쪽만 변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만 잘 하시면은 밑에 것은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고, 이거를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지문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지문으로 나온 거를 처음에는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한쪽만 변하는 경우에 4가지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어떤 경우냐? 네, 똑같은 걸 한번 이렇게 그려봐요. 우하향, 우상향. 최초의 균형가하고 최초의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하나 더 그려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 수요와 공급 중 한쪽만 변하는 경우. 그러면은 한쪽만 변하는 경우니까 나머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먼저 수요 쪽으로 한번 볼까요? 수요는 증가했어요. 공급은 불변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우상향 때 공급성을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공급을 변화시킨 요인은 없다는 뜻이야. 그럼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수요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요소가 있었다는 뜻이죠. 뭐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대체재가가 올라간다든지 보완재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소득이 늘다든지 가격 상승 예상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하셔야 돼. 이 그림 연상할 수 있겠어요? 그럼 시장에서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라고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올해도 5개 지문이 있어요. 균형에 대한 변화에 대한 설명인데 5개 지문 중에 2개는 한쪽만 변하는 경우를 나왔고 나머지 3개 지문은 둘 다 변하는 경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문제 5개는 결국 한쪽만 변하는 경우와 똑같은 결과가 도출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천천히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한쪽만 변하는 경우 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될까? 균형가는 직감적으로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이때 이제 용어도 잘 알아야죠. 이게 주관식 시험이면은 학교에서 주관식을 할 때는 교수님들이 용어가 적정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답을 제출해도 보다 이제 학점이 좀 차이가 생기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객관식 시험이니까 가격축이 종축이고요. 거래량 축이 횡축이죠. 그럼 가격축을 움직일 때는 상승과 하락으로 표현하고요. 횡축은 양이기 때문에 우축좌측 움직이잖아. 양은 뭐다? 증가, 감소로 표현하게 돼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할까? 하락할까? 상승해요.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해요? 이거를 금방 하시네. 여러분들 전 세계 최강의 실력자분은 모여 계신 분들이다라고 자신감을 가지시면 돼. 근데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공급은 불변이에요. 그럼 공급선을 변화시킨 요소가 없었다는 뜻이지. 수요가 증가했다. 증가는 어느 쪽 움직여요? 곡선이. 우측을 움직이죠. 곡선을 이렇게 우측을 움직이는 거야. 우측을 움직이면 이게 새로운 균형점이 생겼죠. 그럼 최초의 균형보다 가격이 어떻게 됐어? 상승했고 거래량은 증가했다는 게 확인이 됐지. 시각적으로 금방 알아요. 근데 반대로 수요가 감소했어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공급은 그대로야.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그렇죠. 거래량 감소하겠죠. 이것도 공급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수요만 변했네. 수요가 감소해서 곡선은 어느 쪽 움직여?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여. 좌측 움직이면 이게 새로운 균형점 여기 생겼지. 가격은 하락했고 거래량은 감소했다는 게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만 변했을 때 두 가지 경우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 반대로 수요는 변하지 않았는데 수요를 변화시킨 요소가 없었다는 뜻이야. 공급이 증가한 경우예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하시네. 가격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가 됩니다.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얘만 움직여야 되겠죠. 어느 쪽 움직여?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곡선 자체가. 그럼 생산비가 하락했다든지 기술적 시행이 일어났다든지 여러 가지 매도자들 증가에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죠. 이게 새로운 균형점이 최초의 균형에서 이렇게 변했죠. 그럼 가격은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다?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 것이 지금처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반대로 공급이 감소한 경우겠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상승했겠죠. 거래량은 감소했겠지. 이거는 수요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만 변하는 두 가지 경우수인데 공급이 감소하면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좌측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 생겼으니까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을 때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감소가 되는 겁니다. 요 네 가지 경우수를 그림을 하나씩 그려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게 10초만 해결해야 되거든요. 10초보다 짧게 해결해야 돼. 나중에는 지금 올해도 그렇지만은 직감적으로 1번 딱 보면서 야 이게 10초짜리 지문인데 이거를 거의 2초 이내에 해결할 정도로 직감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런 데서 에너지 쏟을 필요는 없어요. 단순하게 나오는 것은.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한 질문이 이제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나오는 케이스다라는 거죠. 지금 요게 결과 네 가지가 그림에 나왔듯이 이해가 되세요? 오, 굉장하시네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그런데 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야. 동시에 변하는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이다 보시면 돼요. 이 경우수가 총 12가지 현상이 관찰이 돼요. 시장에서 관찰해 보면은.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올해도 이런 식이죠. 수요도 변했고 공급도 변했다 그랬어요. 근데 수요 증가가 예를 들어서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둘 다 변했네. 그럼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이 이렇게 쭉 나와. 그게 O냐 X를 판단하는 거야.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가격은 상승해요. 거래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쩜 이렇게 잘 아세요? 대단하십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왜 공부할 필요가 없냐면은 여기 보면은 둘 다 변했다고 나왔죠. 그리고 방향은 나왔어요. 둘 다 우측 이동한 거예요. 근데 방향이 나왔는데 어느 게 더 크게 변했는지 크기가 나왔죠. 그럼 수요 증가가 더 커요? 공급 증가가 더 커요? 그렇죠.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한 거야. 근데 결과가 보면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도 늘었죠. 근데 이 결과가 저기 네 가지 1, 2, 3, 4번 중에 몇 번과 똑같아요? 1번과 똑같은 결과지.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왜 이런 문제가 필요가 없냐면 지문이 필요 없냐면은 둘 다 변했고 크기가 뭐다 크다 작다고 나오잖아요. 크게 변한 것만 생각하시면 돼. 크게. 그러니까 수요 증가가 예를 들어 10개 증가했고요. 공급이 5개 증가시켰어요. 이런 논리죠. 그럼 5개씩 상쇄시켜 버려 보세요. 그럼 얘는 변하지 않았고 얘만 증가한 형태가 되겠죠. 이처럼 방향이 나오면서 동시에 크다 작다는 크기가 나오면은
크게 변한 것만 생각하셔가지고 지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 그럼 수요 감소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작년에 나온 지문인데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 가격은 하락하죠. 거래량은 감소하겠지. 여기도 둘 다 변했죠. 둘 다 변했는데 어느 게 더 크다 작다고 크기가 나왔지. 수요 감소가 더 커요? 공급 증가가 더 커요? 그렇죠. 수요 감소가 더 크다고 나왔으니까 크게 변한 거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럼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1, 2, 3, 4번 중에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거지. 2번이. 똑같은 결과가 도출하게 돼 있어요. 하나 더. 이것도 작년에 나온 건데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작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 이게 에피소드가 작년에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 순식간에 현장에서 국어가 안 돼가지고 틀리신 분이 계시더라고. 답이 두 개가 나오더래. 착각한 거죠. 두 개가 둘 중에 하나인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이제 잘못 선택해서 그럼 수요도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 움직였어? 우측으로 이동했죠. 공급은 감소된 어느 쪽 움직였어? 좌측으로 움직였죠. 그런데 뭐예요? 작다 그랬지. 크기가 나왔잖아. 이거는 수요 증가가 더 큰 거야? 공급 감소가 더 큰 거야? 공급 감소 더 큰 거지. 이것이 이거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얘가 더 크게 변한 거예요. 그럼 얘가 더 크게 변했으면 저 1, 2, 3, 4번 중에 몇 번과 똑같아요? 4번과 같은 결론이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동시에 변하는 현상이 총 12가지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크다 작다고 표현해가지고 크게 변한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결국 이 4가지 현상하고 같은 결론이 도출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총 12가지 중에 8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4개가 뭐냐면은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수요가 증가됐어요. 공급도 증가됐어요.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와 동일하다면 이건 둘 다 변했어 안 변했어? 둘 다 변했죠. 얘도 증가했고 얘도 둘 다 방향은 동일 방향 움직임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위에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여기는 어느 게 크다 작다는 상대적인 크기가 이제 우열 관계가 생겼죠. 근데 얘는 어떻다? 동일한 크기로 움직인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센스가 생기시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동일한 크기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면요. 가격과 거래량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어차피 변하는 건 가격과 양밖에 없어. 딱 2가지만 시장에서 반응하는 건데 소비자도 늘었고 공급자도 늘었어요. 당연히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사는 사람 늘었고 파는 사람 늘었으니까 기존보다 분명히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그럼 방향이 나왔잖아.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게.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이 생겨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선 공급 곡선을 이렇게 잡았어요. 최초의 균형 상태가 형성이 됐겠죠. 최초의 균형. 이것이 이제 깨지는 모습인데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 움직여요? 우측으로 움직여요. 공급도 증가했으면 어느 쪽 움직여요? 우측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수요 증가 폭하고 공급 증가 폭이 같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럼 수요 증가한 만큼 공급도 이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균형점 여기 생겼죠? 보시다시피 뭐예요? 가격은 변하지 않았고 거래량만 증가한 형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둘 다 변하고 움직인 이동한 폭이 똑같으면은 가격과 거래량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는데 여기도 질서가 있어요. 증가, 동일 방향이죠. 그렇죠?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감소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똑같잖아. 책에도 다 있어요. 그러면 역시 가격이 변하지 않고 양만 줄어들어요. 그럼 요거는 또 어떨까?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정리해보고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일하다면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상승. 거래량은 변하지 않아요. 요거는 조합을 맞춰볼 수가 있는데 지금 네 가지 현식이 조합이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수요만 증가했다면 가격은 아까 어떻게 됐었어요? 수요만 증가하면은 가격은 상승했죠.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됐어요? 증가한 거잖아. 그럼 공급만 감소한 거 네 번째 보세요. 공급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지. 거래량은 감소하잖아. 그러면 가격을 올리는 요소, 수요 증가든 공급 감소든 가격이 다 올라가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격은 상승합니다. 근데 거래량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요. 어느 게 크다 작다는 조건이 나오면 크게 변화하시면 되는데 얘네들 동일하다 그랬잖아. 그 증가폭, 감소폭이 같으면 이게 셈셈이죠. 그럼 거래량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심혈을 기울이실 것은 뭐다? 요 네 가지 케이스 있죠. 요거를 이제 충실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지금 이제 첫 번째 오늘의 과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랑 작년은요, 저희를 배려해서 낸 것 같아요. 올해가 문제가 객관식, 중개사 시험에서 학개론이 점점 무난해진 난이도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직접 변했다라고 출제한 사례가 딱 3번 있어요. 딱 3번. 25회 때, 그리고 32회 때, 33회 때 딱 3번 이렇게 나왔어. 그럼 대부분은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랑 올해는 이제 배려했다고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 이거 알아두셔야 돼. 3회차 때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은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 수요 면에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문제를 연습을 시켜 드릴 것은 지금 좀 전에 보시면 얘네들이 직접 표현해서 수용을 직접 변했습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연습시켜 드리는데 이게 다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 시험은 대부분 이런 형식의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거를 알려면 두 가지 알아야 돼요. 요인하고 방향을 잡으면 돼요. 방금 했던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 OX. 그렇죠? 먼저 이게 수요면이라고 나왔죠. 그럼 공급은 생각하지 마시고 수요만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요인은 잡았지. 그 수요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 증가냐 감소냐 결과죠. 그 결국 뭐다? 방향을 잡아야 돼. 그럼 지난주에 보셨던 내용이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 등장합니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다 그랬죠. 얘는 수요를 증가시킨 요소야 감소시킨 요소야? 증가죠. 대체재가 비싸면 대체재 안 사잖아. 이 사람들이 해당자로 문제 타이틀은 해당자로 몰려오죠. 해당자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몇 번 낸 거야? 1번을 낸 거야. 1번. 1번을 낸 거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는 이 표현은 5가 되는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이거 보면은 민법보다 굉장히 쉬운 과목 학개론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민법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민법은 학개론이 이만큼 아주 고차원적으로 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는 지금은 증가했다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어느 쪽 움직이면 돼? 곡선을 우측 움직이면 되잖아요. 근데 민법에서는 수요가 늘어났는데 이게 강박에 의한 수요 증가다. 착오가 일어났다.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 했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법률 강의 뭐 따지잖아요.
그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측 이동했어요, 좌측 이동했어요. 움직임 방향만 따지기 때문에 민법보다는 굉장히 하찮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민법 공부량에 제 개인적으로 한 20%만 하셔도 비슷한 점수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볼 때마다 참. 그리고 이제 악이냐 선이냐 이게 따져? 학교는 경제학은 안 따져. 선이 악의 선이 이런 거 전혀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뭐 그런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하나 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이것도 참 자주 나온 거죠, 우리 시험에서. 그럼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지문이 첫 번째는 두 번째지. 그럼 이거는 뭐예요? X야. 이건 하도 많이 나와서 그냥 암기를 해버려요. 이게 공부하신 분들이. 먼저 요인과 방향이라 그랬죠. 네 가지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왜냐, 이 제시된 이 요인들이 먼저 수요 요인인지 공급 요인인지 먼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생산 요소 나왔죠. 생산 요소라는 것은 어떤 생산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생산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자마자 얘는 뭐야? 공급이야. 그러면은 수요 쪽 두 가지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향만 잡으면 되죠.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대. 그 물건을 만들 때 생산비가 상승하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야 감소야? 공급이 감소하겠지. 생산비가 늘어나는데 공급량은 늘려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그렇잖아요. 달걀 가격이 비싸져요. 그럼 집에 계시면 저한테 달걀 후라이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 메추리알도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근데 달걀을 후라이팬에 요리한 흔적은 보여요. 애들만 주는 거야. 이 공급량이 조금만 사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할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생산비가 비싸지니까 공급이 감소하죠. 공급이. 그러면 당연히 1, 2, 3, 4번 몇 번을 낸 거냐? 4번을 내는 거죠. 공급 감소, 직접 공급 감소했다라기보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뭐 결과는 뭐 나중에 찬찬히 연습하게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시험 때까지 수백 문제 푸는 거야. 자, 마지막 하나 더. 이것도 제가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이제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매도자 수가 증가하면은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건 맞을까 틀릴까? 먼저 이제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매도자라는 걸 잘 모르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 매도자는 파는 사람이야, 사는 사람이야? 야, 이거를 아신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상위 3% 이내에 해당되는 실력자예요. 그러니까 현장 매도자, 매수자를 몰라서 틀린 분이 계시더라고.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 일이 이제 요즘에는 조금 덜하지만은 과거에는 중개사 공부를 이거 운전면허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꽤 되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학원에, 제가 올해도 겪어봤는데 모 학원에서 시험이 이제 언제더라? 9월에 어떤 분이 접수하더라고요. 시험이 다음 달인데 본인이 시험만 접수했대. 그 처음 공부하는 거래요. 그동안 뭐해? 남들이 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한 2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는 옆에 가만히 앉아서 들어봤어요. 좀 나이가 있으신 남자분이신데 옆에 누구는 이거 뭐 한 달에서 붙었다네.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이제 좀 있어. 그래서 나는 2주면 되는 줄 알고 왔다. 근데 결국 그분이 학원에서 그러면 이거 공부하면서 책을 보고서 기가 질려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잘못 들은 거지. 주변에서 한 달에 합격했다는 말은 잘 다시 한번 여쭤보시면은 앞에 몇 년이 빠져 있어. 2년 한 달. 근데 이제 뭐예요?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한 달 만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년 한 달에 합격한 거를 그러면 한 달 만에 붙었습니다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잘못된 정보를 해서 공부 기간을 늘리는 이제 악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대신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서 내년도에 합격하실 거야. 분명히 여기 계신 분 100% 합격하실 텐데 주변에서 공부 기간이 얼마요라고 하면 얼마로 답변하셔야 돼? 좀 어려웠어요. 좀 많이 했는데요. 한 달 보름 했어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 점수는 몇 점 나왔어요? 라고 또 질문하실 거예요. 그럼 민법은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 아휴, 고생했어요. 85점. 학교로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90점 나왔어요. 이렇게 답변하세요. 본인 점수 딱 60점 막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런 잘못된 정보가 이제 인터넷상에 많이 퍼져 있어요. 옛날에 되게 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그렇진 않죠. 어떤 드라마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서 그 배우가 이제 그 중개사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상대방인 남자가 그 어려운 시험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 거기 이제 벌써 드라마에도 어려운 시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매도자를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벌써 합격의 거의 90%는 이제 도달하셨다 하시면 돼. 공급이야. 수가 증가했지. 파는 사람 많은 공급이 증가했겠죠. 몇 번 낸 거야? 3번을 낸 거지. 다 이 내용으로 귀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잘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느낌이 뭐냐? 지난주에 보셨던 수요의 변화 요인이 있죠? 공급의 변화 요인이 있어요. 수요 공급 변화 요소를 그 주제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동안의 출제인들이 그걸 어디서 많이 물어봤냐? 균형의 이동에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보신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선은 밑에 동시에 변하는 경우는 천천히 나중에 문제를 통해 해보고요. 33페이지에 한쪽만 변하는 경우가 왜 그런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프를 그리셔가지고 머릿속에서 그 그림이 연상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예제가 있는데 근데 예제가 이게 깨졌더라고요. 그 해설이 이게 원래 12번까지 이제 문제를 구성해 드렸는데 편집 과정에서 어떤 원인인지 모르는데 4번까지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요 관련 예제 관련되는 것은 이제 1월 달부터 진도가 나가면 별도의 이제 프린트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보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은 오른쪽에 이제 35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탄력성이 있는데 탄력성은 입문 과정에서는 안 하도록 하겠어요. 지금 균형도 어려워 죽겠는데 탄력성 들어가면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안 나오세요. 안 나오실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탄력성 조금 성숙하신 다음에 한번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은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우선 그 지난번에 제1편 부동산학의 총론 봤었죠. 총론 보면서 이제 부동산 개념, 토지의 용어, 토지 특성을 중심으로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부동산 경제론을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탄력성 제외하고 균형의 이동까지는 이런 원리입니다라고만 이제 그 초벌구에만 했습니다. 어차피 시험 때 반복 학습하셔야 되니까 모르시더라도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셔야 해요? 이 시점에서 파고 들어야 돼?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돼? 그냥 넘어가셔야 돼. 이제 반복 학습하고 특히 이제 문제를 통해서 갑자기 이해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면은 그렇구나 넘어가고 다음에 내 시간 많어 여러 번 회전하면서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제 3편 인력공 제시된 이제 목차가 3편이 시장론이라고 있어요. 시장론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항 한번 또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시장. 그래서 시장이 뭔지 조금만 쉬었다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어요.